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아니 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아유 세상이 정말 좋아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두 분은 세상 진짜 좋아졌네 이런 거를 어디서 좀 느끼세요? 기계적인 부분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런 게 예전보다 완전 좋아져서 네. 10년 전만 해도 얼굴 보면서 영상통화를 못 했잖아요. 집에 계시는 분과 영상통화 많이 하십니까?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매일 해요? 네. 집에서도 영상통화로 이야기해요? 거의 잘 만날 일이 없어요. 눈 떠 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이렇게 알콩달콩 하시나요? 빨리 끊어. 일해야 돼. 우리 경환 씨는 어때요? 저도 사실 기술 이걸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막 네. 이런 것들이 제 눈으로도 보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TV로도 이런 고퀄리티 강의를 그리고 저희 이렇게 얼굴을 보실 수 있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 발전 덕분에 이러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점 맞겠죠? 저희 얼굴 보시는 게 좋은 점 맞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참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기술이 바꿔놓은 우리 미래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선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와.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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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님, 제가 듣기로는 선장님이 이제 농업에 관해서 한 분야만 파신 지 저번 시간에 얼핏 말씀하시기를 한 40년? 40년이 넘었죠. 40년이 와. 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농업 분야에서 기술이 발전하는 그 변천사를 바로 목격을 하셨겠네요. 쭉. 그렇죠. 아주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유학할 때 네.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한국과 일본의 농업 기술 격차가 한 30년 이상 난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우리 농업인들이 일본 가서 뭔가 이렇게 배워오려고 했던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농업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한국의 농업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기 농업도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농사 짓는 것도 있고요. 또 친환경으로 농사 짓는 것도 있고 그 모든 농업을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주제가 좀 미래 농업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 인공지능 다 들어보셨죠? 네. AI. 빅데이터 네. 들어보셨고요. 로봇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농업에도 접목이 되면서 그 미래 농업이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AI가 바꾸는 농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와.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네, 네, 궁금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한번 한국 농업의 어떤 미래의 경쟁력을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농업이 처한 위치는 무엇일까? 또 하나는 우리가 정답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답은 없는 걸까? 그렇죠? 그 어느 회사의 면접 시험에서요 이런 질문이 나왔답니다. 면접하러 오신 거예요? 네. 제가 면접관입니다. 네. 질문을 던지는 거죠. 긴장된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물이 되죠. 물이요. 그렇죠. 네. 물 했어요. 이러면 떨어지죠. 네, 떨어지죠. 근데 한 여성분이 네.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네. 아, 봄이 옵니다. 그랬어요. 아하. 또 어떤 분은 아, 시냇물이 졸졸졸 다시 흐르겠네요. 그랬단 말이죠. 정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답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어떨까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첨단 농업, 미래 농업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식량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농업의 식량 문제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우리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체험한 게 뭐죠? 주유비가 올라요. 그렇지만 또한 물가가 오는 거죠. 네. 그 물가 중에 그 기름값도 올랐지만 밥상 물가가 막 오르는 거죠. 맞습니다. 빵값이 오르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체험을 했단 말이죠. 이거 네. 갑자기 막 밥상 물가가 치솟으니까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봤거든요.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서 매년 그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하는데 네.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발표된 이래 작년 3월 그 전쟁이 한참 막 최고조일 때 가장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라는 얘기가 막 날돋게 됐고요. 또 많은 언론에서 식량이 문제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 야구 선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지난번부터 계속 그러네요. 내가 그죠? 제일 먼저다. 이 자리가 별로 안 좋은 자리 같아요. 이 자리가. 그렇죠? 항상 불편합니다. 눈이 제일 잘 마주치는 자리. 자, 우리 그 인욱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50%가 안 됩니다. 50%가 안 돼요. 식량 자급률이 한 45% 되고요. 네.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너무 좋아하죠. 네. 그 고기를 먹으려면 그 가축한테 사료를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료 곡물까지 다 포함한다 치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20%에 불과합니다. 아, 실질적으로. 네, 나머지 이런 곡물,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은 다 수입에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곡물 수입이 딱 막힌다, 사료 곡물 수입이 막힌다, 고기 못 먹네. 당장 고기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곡물 작업률이 낮은 것도 낮은 거지만 그 작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거죠. 보리도 작업률이 30%에 불과하고요. 밀가루, 빵 좋아하시죠? 빵은 이런 다행히. 네, 작업률이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다 수입에 다 의존하고 수입에 있네요. 의존하고 있는 거죠. 옥수수, 콩 다 수입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거기서 재밌는 걸 발표합니다. 매년 네. 그 세계 식량 안보 지수를 발표합니다. 식량 안보 지수. 이건 뭐냐면 식량을 많이 생산하고 덜 생산하고가 아니라 나라별로 식량의 수급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그 확보하고 있는지 유사시에 식량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없게 그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조사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안타깝지만 OECD 아주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 정말요? 불안정하다는. 네.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그 1등, 2등이 주로 아일랜드하고 싱가포르이 항상 1등, 2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하면 도시 국가잖아요. 네. 거기는 농업 생산량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러게요. 항상 세계 식량 안보 지수가 1등 내지 2등을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도 거의 수입을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도 식량의 90%를 수입하고 있는데 네. 이 나라는 왜 식량 안보 지수가 높을까? 우리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식량 안보 지수가 높은 이유는 혹시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요. 수입하는 국가가 무려 170개국이나 됩니다. 아, 여러 군데서. 하니까 한 나라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역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분산해서. 네, 분산해서 하다 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안보 지수가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식량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자, 식량 위기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저 보는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이게 둘 중 하나다.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이 식량 문제도 수요와 공급이 어떤가를 한번 보자 이거죠. 먼저 수요 측면을 볼까요? 네. 자, 갈수록 인구가 많아져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지금 80억에서 조만간에 100억까지 간다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는다는 얘기는 밥을 식량이 먹는 사람이 더 많이 많아진다. 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고기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육류 소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음. 특히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육류 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고기 맛을 네. 알아보네. 자, 여기서 재밌는 겁니다. 소고기 1kg를 먹으려면 소한테 곡물을 거의 10배 가까이 먹여야 됩니다. 한 10kg 가까이 먹여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살이 찌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육류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곡물 소비가 더 늘어나네. 늘어난다는 얘기죠. 인구가 늘어나고 또 100세 시대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육류 소비가 늘어나니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이 거기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요. 농지가 줄고 있을까요? 늘고 있을까요? 농지는 줄고 있을 줄고 것 있잖아요. 같아요. 뭐 네. 도시화다, 사막화다 이런 걸로 인해서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농지는 네. 줄고 있어요. 또 중요한 거 기후 변화죠. 그렇죠? 네. 물 부족, 기후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급 환경이 굉장히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네. 또 이게요. 식량이 넘치는 나라는 또 넘칩니다. 그야말로 이 포식에 빠져 있는 거죠. 또 식량이 부족한 나라는 더 부족해요.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불균형이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전 세계를 보면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 포식에 빠져 있는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식량의 남북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혹자는 그럴 거예요. 야, 식량이 남아도는 나라에서 부족한 나라한테 그냥 무상으로 원조를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식량은 무조건 원조 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식량을 팔던 나라 입장에서는 팔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계 무역에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식량 원조도 일부분에 한정돼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식량의 남북 문제도 꽤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식량 안보의 저는 실탄이라고 표현하는데 실탄, 네, 중요한 게 종자입니다. 종자, 종자. 시드. 네, 시드, 씨앗인데요. 고기 먹을 때 청양고추 좋아하시죠? 나 좀 봐요, 이제. 청양고추 좋아하죠? 네. 청양고추가 너무 좋아해요. 우리 걸까요? 아닐 걸까요? 청양고추. 우리 아닐 것 같아요. 거일 것 같은데. 우리 거 우리 아니에요? 거였는데 네. 지금은 아닙니다. 일본, 아닙니다. 베트남. 아니고 외국계에 넘어갔는데요. 근데 전에는 그게 우리나라가 개발한 건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다른 나라에 우리가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 IMF 다 아시죠? IMF가 네. 일어나면서 한국도 당시에 꽤 큰 종자 회사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종묘 회사가 한 5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한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4군데가 다 해외에 거대 종자 회사에 합병되거나 팔린 거예요. 네, 팔려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때 청양고추도 같이 팔린 거죠. 아, 그러니까 진짜요? 여러분들은 청양고추를 먹을 때 아 이게 우리 로얄티가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식량 곡물도 우리가 수입 비중이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씨앗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봤는데요. 귤 외국산 품종이 97%를 점유하고 있고요. 포도, 배, 사과, 양파 이 국내 농산물 주요 농산물의 외국산 품종 점유율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겁니다. 퀴즈입니다. 파프리카 좋아하시죠?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아, 이제 넘어가기. 선생님, 파프리카 좋아하시죠? 나도 안 좋아한다. 저는 좋아합니다. 네. 파프리카 종자가 네. 같은 그램으로 무게로 봤을 때 금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금? 금. 아, 종자를 말하는 거죠. 네, 종자. 네. 금보다 종자를 비쌀 수 있어? 말하면 그 가치가 좀 더 커서 이렇게 문제를 낼 것 같아요. 금 7g 지금 네. 가격이 좀 더 올랐을 텐데 네. 막 50만 원, 60만 원 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무게의 설마. 파프리카 종자가 금보다 비쌉니다. 와, 대박. 그러니까 종자가 그만큼 새로운 부가가치를 내는 그런 거죠. 또 여기서 퀴즈. 네. 씨 없는 수박 들어보셨죠? 네, 시험의 수박. 수박. 예. 누가 만드신 거예요? 우장춘 네, 우장춘 박사님. 박사 이렇게 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씨 없는 수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우장춘 박사인데 잘못된 겁니다. 네.
씨 없는 수박을 만드신 분은 일본의 어느 연구자고요. 우장춘 박사는 그것을 시연한 겁니다. 아, 정말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하고 국교 단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교 단절만 한 것이 아니라 종자도 단절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당시에 엄청난 식량난의 허덕입니다. 종자가 들어와야 뭘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야 대한민국의 식량난을 해결할 사람 누굴까?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장춘 박사였습니다. 이제 그분을 한국으로 모셔오자. 그래서 우장춘 박사를 모셔왔지요. 네. 그래서 한국 원예 농업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됐는데 종자를 이제 막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김치, 네. 배추가 되겠죠. 무 아시잖아요. 네. 당시에는 그런 배추와 무가 없었습니다. 그 품종도 우장춘 박사가 개발한 거고요. 아, 진짜요? 감자도 마찬가지고 감자? 감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종자를 보급하는데 네. 농민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심었는데 잘못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농민들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씨 없는 수박을 보여줄게 한 거예요. 씨 없는 수박을 보여주니까 더 신뢰가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농민들한테 종자가 보급이 되고요. 한국 농업이 이제 발전하는 하나의 이제 디딤돌을 만드신 분인데요. 현대판 문익점이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국도 종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그 골드 시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야, 종자의 새로운 부가가치 그걸 한번 내보자 해서 여러 가지 품종이 만들어지는데 향기 나는 쌀. 제가 요새 이거 먹고 있거든요. 향기가 나요, 쌀에? 누룽지 향이 쫙 납니다. 쌀에? 쌀에. 구수한 네. 그 향이. 그래서 어느 우와. 민간 육종 회사가 만든 쌀인데 네. 굉장히 맞은 쌀이고요. 네. 또 요즘에 그 샐러드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죠. 샐러드 보면 작은 그 양상추가 있어요. 네, 아, 네, 맞아요. 동그란 거. 네, 보시죠? 네, 그것도 조만한 거. 1인용 소형 양배추가 되겠죠. 네. 그것도 우리가 개발한 거고요. 아. 또 파프리카도 맨날 수입만 하는 것이 아니죠. 작은 건데 좀 단맛이 나는 파프리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개발한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종자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 농업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진에서 봤지만 1950년대 우리 보릿고개 그쵸? 네. 60년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새마을 운동도 막 펼치고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그 결과 한국 농업은요, 농업 기술이 발전해서요, 전 세계 식량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요? 한국이요. 기술이 기여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정도다.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네. 이런 개발도상국 쪽에 우리의 기술이 나가서 그야말로 K 농업이 나가서 세계 식량 그 문제에 이제 조금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 좀 자랑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식량 안보 지수가 저희가 최하위기는 해도 이런 네. 기술력이 있으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미래를 좀 그렇죠. 바라봐도 될까요? 그겁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요 엄청난 뭐 변화, 전환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이거 갖다가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국제 관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당장 전쟁으로 느끼셨지 않습니까? 네.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식량 안보였어요. 그렇죠? 식량 안보.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가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기후 변화가 되겠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인공지능,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데 이 첨단 기술이 농업의 접목이 되면서 네. 야, 어쩌면 이게 농업의 새로운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주는 거죠. 제가 농업한 지 한 40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요즘이 제일 가슴이 설렙니다.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전에는 농업하면 늘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였다 치면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농업이 주목을 받았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이제는 글로벌 IT 기업이 농업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또 금융 쪽에서 골드만삭스. 그 글로벌 기업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쭤볼게요. 네. 왜 이런 글로벌 IT 기업, 금융 기업들이 농업에 투자를 할까요? 아무래도 최근 전쟁이나 이런 세계 정세 때문에 필요성을 더 느껴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거칠게 얘기할게요. 돈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에그테크라고 얘기합니다. 에그테크요? 이게 뭐냐면 농업은 에그리컬처죠. 네. 여기에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거 두 개의 에그테크. 합성어로 에그리컬처와 테크놀로지 합성어 에그테크라고 얘기하는 저는 거예요. 처음에 계란인 줄 알았는데. 이지지가 아니군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저도 처음에 에그테크 하면 계란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농업 기술. 이거는 농업에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에그테크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에그테크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새로운 가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계 농업은요, 지금 정말 새로운 파워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피드로, 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규모로 이런 농업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설레겠어요? 이런 큰 흐름 속에 대한민국 농업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조금은 어려운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농업도 근대 농업에 들어와서요, 한 2번 정도의 혁명적인 일을 겪습니다. 그 1700년도, 1730년도 정도 될 거예요. 네. 혹시 윤작법이라고 못 들어보셨죠? 윤작법이요? 윤작 돌려짓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 번. 야. 역시 선생님은 다르십니다. 역시 뭐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오, 네. 전에는 윤작법이 개발되기 전에는요, 그 우리 전문 용어로 삼포식 농업에서 포장이 3개 있는 거죠. 3분의 1씩을 항상 휴경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똑같은 걸 계속 심으면 지력이 떨어져서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땅에 영양분이 네.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3분의 1 농지를 쉬게 하니까 그만큼 생산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아깝잖아요. 네. 근데 영국에서 소위 말한 돌려짓기, 윤작법이 개발되면서 땅을 놀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생산량이 증가하겠죠. 그게 근대 농업에 있어서의 사실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이 세계 농업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도 미국에서 소위 말한 다수학 품종, 품종 개량이 들어갔는데 농약과 비료를 많이 써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다수학 품종이 전 세계에 쫙 보급이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통일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 농업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4차 산업의 기술, 첨단 기술이 농업에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혁명적인 게 꿈틀꿈틀 거리는데 왜 흥분되겠어요? 아직 어느 나라가 주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민국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을까 하는 거예요. 아직 이렇다 할 일인자가 네, 없군요. 없는 거죠. 어. 농업은요, 이거 조금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와서 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산업입니다. 어렵죠. 체감. 수학 체감입니다. 무슨 수학하는 걸 얘기냐면 느낀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시간 일을 하면 쌀 한 가마가 나와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20시간 하면 2가마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농업은 안타깝게도 2배 일을 한다고 해서 생산량이 2배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7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점점 능률이 좀 떨어지네요. 떨어지는 거예요. 수확량이 체감하면서 증가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증가는 하되 그 증가 비율이 체감하는 거죠. 농업은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그럼 화학 발전하기가 사실 어려운 어려울 거죠. 수밖에 한계가 그러니까 없네요. 지금까지 농업이 네. 그렇게 막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농업은 태생적으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산업이었어요. 좀 어렵지만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근데 네. 최근에 이런 4차 산업 기술이 농업에 들어가면서 농업도 수학 체감이 아니라 수학 체증하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와. 왜 많은 글로벌 IT 기업들 네. 또 금융 기업들이 농업에 투자를 할까? 어. 그렇죠.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새로운 가치가 보이는 네. 거예요. 그 가치라는 게 뭘까요?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얻게 되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기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치가 확 늘어날 수 그러니까 있다. 양이 늘어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네네. 양은 한계가 있을 텐데 똑같은 오이인데 100원짜리 오이를 만들었던 것을 기능성 오이를 만든다든지 맞춤형 오이를 만들어서 100원이 아니라 200원, 300원짜리 오이가 나오는 거죠. 가치를 더 높이는 가치가 거네요. 증가되는 거죠. 이런 농업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돈이 된다고.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첨단 과학 기술, 테크놀로지가 농업의 접목이 되면서 농업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그야말로 황골탈퇴가 되는 거예요. 오. 기존의 농업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알던 농업이 더 이상 아니네요.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 참 젊은 CEO입니다. 네. 우리가 네덜란드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우리의 농업은 유리온실이 많습니다. 그렇죠? 유리온실이 많고 한국도 많이 그거를 모방하다 하는데 과연 유리온실이 네. 한국 농업에 맞을까 하는 의문은 사실 있습니다. 아, 한국의 환경에서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네덜란드는 여름에 우리는 뭐 35도까지 막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기후가 다르네요. 네. 네. 그리고 겨울에 우리 막 영하 10도 이하로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며칠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보다 북쪽에 있긴 하지만 덜 덥고 덜 춥지요. 그러다 보니까 온실을 만들어 놔도 냉방비나 난방비가 덜 들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춥고 많이 더우니까 난방비도 많이 들고 맞아. 냉방비도 많이 드는 거죠. 경영비가 많이 드니까 수리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의 유리온실은 어쩌면 네덜란드에 특화된 유럽에 특화된 방식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도입을 해서 모방을 한다 그러면 경쟁력을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자 유리온실 분야에서는 한국이 네덜란드를 뛰어넘기가 만만치 않은데 네. 한국은 IT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렇죠. 기술력이 있죠. 네. 또 창의력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 엔싱이 그런 겁니다. 유리온실? 그거 말고 여기는 컨테이너 하우스에 농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 우리는 유리에 실어. 네. 컨테이너 안에 네. 넣겠어. 컨테이너 하우스다 보니까 이것은 때와 장소를 안 가리는 거예요. 이 회사의 CEO의 비전이 멋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농사 지을 수 있다. 비록 그것이 화성일지라도 농사 짓겠다. 그 영화에서 보던 화성에서 그런 겁니다. 경작했던 네, 게 그런 네.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컨테이너형의 이런 스마트팜 온실은 중동 지역에도 추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이 회사는요 매년 여러분들 CES 뒤에 나올 텐데 세계 가전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2020년도에 이 회사 거기 출품을 했어요.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요. 와. 또 그 다음 해에도 혁신상을 2년 연거포 받은 한국의 기술력이 CES에서 아. 농업 분야에서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게 혹시 그 제가 예전에 서울에 어디 지하철에서 네. 저런 식으로 안에 지하철이 저렇게 약간 컨테이너 같은 안에다가 이렇게 네. 저 경작물을 네. 살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걸 봤거든요. 네, 그게 다음번에 비슷한- 소개하겠습니다. 어, 다음 업체입니다. 내가 예고를 해보려고. 예고를 하셨어요. 스포. 그 보는 눈이 굉장히 그 예리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서울의 네. 지하철역에서 소위 말한 그 메트로 팜이 되겠죠. 네. 네. 그 회사입니다. 그 한국의 이런 인도 팜, 그 버티컬 팜 중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업체고요. 버티컬 팜이 뭔가요? 수직으로 된 농장이죠. 음. 저기 땅이 그림 아니고. 보이시죠? 다양한 다 자라고 있는 거죠. 엽채류가 이제 생산이 되는 오, 거죠. 신선해 보여요. 네, 바람도 나오고요. 야, 근데 이렇게. 사실 저런 모습이 저희가 영화에서나 맞아요. 예전에는 봤는데 뭐 농작물은 다 네. 흙에서 올라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공장 안에서 뭔가 저런 거의 조명 아래에 있는 반도체 공장 같은 네.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주목하는 이 스타트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 대단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런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나 냉방비가 많이 들잖아요. 네. 이 회사 CEO는
쓰지 않는 폐 터널을 착안했어요.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옥천 부근에 네. 쓰지 않는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CEO는 그 터널 안에서 스마트팜을 집어넣으면 겨울에는 안 춥고 여름에 안 더우니까 똑똑하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구나. 또 이 회사의 기술력은 뭐냐? LED 기술에 있습니다. LED 기술이 탁월한 거죠. 상원님, 네. 딸기 좋아하시죠? 저 딸기 킬러입니다, 킬러. 키우시죠? 네. 근데 안타깝죠. 여름에는 딸기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딸기는 저온성 식물이라 온도가 15도 이하로 내려가야 꽃이 펴서 열매가 나는데 여름에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 회사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딸기 이 버티컬 팜을 만들었어요. 10층이 넘습니다. 와. 여름 딸기를 생산합니다. 아니 제가 소문으로만 들었거든요. 네. 딸기가 네. 공장에서 생산되는 딸기가 있다. 네. 실제 있었네요. 예. 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기술입니다. 음. 이 실내에서 딸기가 열리려면 네. 결국 누군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공 수정을 하면 딸기는 품질이 좀 떨어진답니다. 벌이 자연 수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 벌이 LED 파장에서 죽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회사의 기술력은 그 파장을 조절하고 네.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벌이 안 죽어요. 안에서 벌이 활동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력이죠. 그럼 저기 안에 벌이 날아다녀요? 네, 그 수정할 땐 날아다니는 거죠. 이걸 보고 제가 패자의 역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 회사의 CEO는 원래 자동차 휠 아시죠? 휠. 타이어에 있는 거. 네. 이렇게 생긴 휠이죠. 네. 이 휠을 만드는 회사의 CEO십니다. 이분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농업 쪽에 관심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영감이 떠오른 거죠. 이 휠 대신에 화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작물을 키우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알아서 돌아갈 수 있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 휠을 도색하려면 이게 알아서 돌아가니까. 네. 그 자동차 휠 대신에 화분을 넣으면 좋겠다.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휠 대신에 화분인 거예요. 그렇죠? 귀여워라. 네. 여기서 다양한 작물을 키우는 거예요. 상추도 키우고. 이 엉뚱한 생각을 실제로 연결했다는 게 이런 신기하다. 엉뚱한 상상력이 대단한 거죠. 이렇게 근데 돌아가면서 네. 뭐 어느 지점에서 물 주고 물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사람이 갈 필요 없이 없이요. 얘네가 오는 오면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잘 표현하셨어요. 그 우리가 보통 고추 하우스에 들어가려면 여름에 얼마나 덥고 네. 모기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네. 이 농장은 사람이 농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물이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물 주세요, 밥 주세요 하면서. 오는 거죠. 똑똑하네. 또 좋은 게 뭐냐면 수확도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작물이 사람 앞으로 옵니다. 고령 농가도 할 수 있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농촌 일 도울 때는 엉덩이에 방석 이거 그렇죠. 붙여놓고 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네. 했는데 네. 아, 창의적 발상인데요. 또 이 그 팜의 특징은 유리온실이 아니라 이런 비닐하우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결국 앞으로의 이 스마트팜의 첨단 그 기술의 싸움에 중요한 것은 누가 엉뚱한 상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요. (2016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의 바둑 대결이 있었죠. 네. 알파고와 이세돌. 이대열 씨 간에 이세돌과 이세돌 알파고. 네. 있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 알파고가 이겼죠. 네. 놀라운 건 그겁니다. 그런 걸 보고 또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물에서 사람하고 인공지능과 대결하면 누가 더 잘할까? 농부와 그렇죠. AI가. AI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중국의 텐센트 네. 아시죠? 그 IT 기업이죠. 큰 텐센트. 기업에서 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어느 나라가 할 수 있지? 찾아보니까 네덜란드였어요.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주요 원예 작목이 되겠죠. 상추나 토마토나 오이 이런 원예 작물에 대해서 20년 이상 데이터를 축적해서 네. 인공지능 농사 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시뮬레이터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를 열었습니다. 농업 인공지능 대회요.
와. 사람 농부와 인공지능 농부 간에 누가 더 잘하지 하는 거였어요. 그런 대회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지? 기간도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제 1회 대회 때는 전 세계에 15개의 주로 IT 기업들이 참여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텐센트 참여했는데 한국도 어느 대학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업들의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그동안의 농업이라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기업들이네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안 왜냐하면 어울린다.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네. 그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가야 되니까 그러네. 1회 대회 때는 5위 가지고 했습니다. 오이요? 오이. 아, 귀여워. 그래서 이제 예선을 통과한 네. 그 인공지능 팀 네. 5개 팀하고 네덜란드에서 오이를 제일 잘 농사짓는 베테랑 오이 농부와 네. 똑같은 온실을 주고 오이 대결. 오이 대결을 펼쳤어요. 짠. 누가 이겼을까요? 1회 때는 농부가 이겼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길 바랬어요. 좋나요? 근데 사람이 1회 대회 때 좋으니까. 1등이 인공지능이고요. 사람 농부가 2등을 했어요. 그래도 2등을 했네요. 2등이라도 했네. 네. 그래서 요 1등한 팀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던 팀인데요. 팀원인데 아.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네. 당신이 우승팀의 한 사람인데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의사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팀 내부에서도요, 농업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가 있었겠죠. 네. 농업 전문가 쪽에서는 지금 저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하면 농사 망할 거다. 하지 마라 그랬대요. 네. 근데 그 팀장이 되겠죠. 팀장이 야, 대회가 인공지능 대회니까 한번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 한 거예요.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요.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네. 3개월 너무 짧다 이거죠. 네. 최소한 토마토처럼 네. 6개월 정도는 농사를 져야 진검승부가 되는데 마라톤 하자. 3개월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막 메일도 보냈는데 네. 제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2회 대 공고가 딱 뜬 거예요. 2회 대회. 토마토로. 토마토로 한다는 이번엔 거예요. 토마토다. 6개월간 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팀을 꾸렸습니다. 출전하셨습니까? 출전했습니다. 이야. 네, 저희 팀원입니다. 저기 저 보이죠? 저만 나이가 60이고요. 나머지 다 20대, 30대입니다. 근데 티가 안 납니다. 아, 정말요? 선생님, 네. 그래서 2회 대회 때는 전 세계 21개 팀이 참여했는데 네. 주요 기업,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농촌진흥청이라 할 수 있는 거대 기관이 참여했고요. 국가적으로 우리 또. 한국만 외인 구단입니다. 아하. 외인 구단. 저희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뽑아서 네. 하는데요. 쉽지 않았겠다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저희가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어요. 그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2회 대회 때도 예선을 통과한 5개 팀과 네덜란드에서 토마토 농사를 제일 잘 짓는 그야말로 1등 토마토의 왕이죠. 네. 두 분하고 같이 대결을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네. 시간은 일주일만 딱 줍니다. 저희는 그동안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설치를 하고 그 뒤에 어떻게 손볼 수는 없고 없는 거죠. 우리는 못 6개월 들어갑니다. 거기, 인공지능한테 맡겨놓고. 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이나 관리자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6개월 이후에 결과를 보고 이제 네, 판정을 그런 하는 거죠. 거군요. 오. 그래서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네. 놀라운 거. 너무 잘 자라. 우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기특해라. 네,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네. 저희 팀이요. 세계 3등을 했습니다. 와. 야, 아주 이거 정말 진짜 대단한 박수 거예요. 쳐드려야 네. 된다. 와. 우리 한국의 드림팀 디지로그가 세계 3등을 했고 막 우리 팀원 중에 한 친구가 막 좋아서 날뛰는 모습이죠. 네, 저러실만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대회를 겪으면서 느낀 겁니다. 농업의 경쟁력이 바뀌고 있구나. 과거에 한 농가의 경쟁력, 한 나라의 농업의 경쟁력은 어떤 장비를 갖고 있지, 어떤 시설을 갖고 있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지, 이게 농업의 경쟁력이다 치면 앞으로는 야 우리는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쓰고 있지, 어떤 빅데이터를 갖고 있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또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농사도 인공지능이 농사 짓는 시대가 뭐 100%는 아니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네. 그걸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매년 연초가 되면
그 CES,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되겠죠. 거기서 세계 가전 박람회가 열립니다. 근데 말 그대로 세계 가전 박람회입니다. 네. 전자 박람회가 되는 거죠. 오. 근데 2019년도에 CES 때 네. 진짜 인기가 있었던 게 전자제품이 아니었어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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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관련? 햄버거였어요. 네. 햄버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만드신 분은 2019년도에 소고기,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만들어냈고요.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시는데 명절 때 우리가 고기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네. 근데 안타깝지만 만약에 내 집 주위에 축사가 들어온다. 아. 그러면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왜 냄새 그럴까요? 날까 봐. 냄새. 환경 냄새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에 착안한 거지만 이 회사의 미션은 2035년까지 지구상의 축산을 대체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저같이 농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축산 농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보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축산 농가들을 이렇게 오시게 했죠. 저한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세계 축산업계는 식물성 고기의 습격이다. 아하. 이걸 막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많은 비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축산업계는 식물성 고기하고 경쟁해야 되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우리 한우 농가 입장에서는 네. 지금까지 최고의 경쟁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미국산, 외국산 소고기. 쇠고기였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식물성 고기가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이 식물성 고기는 축산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축산물이 아니에요. 네. 그렇네. 대한민국 농식품부에 식물성 고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 상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안 되는데 그 막창 어디서 구해? 네. 그래서 이걸 먹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때 오. 그 검색을 해보니까 네. 원래는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네.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 보니까 홍콩에 네. 이 식물성 고기를 파는 업체가 8군데가 있더라고요. 오. 제가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맛이요. 말하지 않으면 네. 몰랐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와, 대박이다. 우리가 보통 햄버거를 먹으면 네. 그 고기가 좋은 고기를 안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햄버거는. 이거는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묵직함이 오히려 없었어요. 아, 오히려 속도 편안하고. 미국 가전 박람회 네. 거기에 먹는 게 들어갔다는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작년이 되겠죠. 2022년 CES에 매년 새로운 카테고리가 들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NFT가 들어갔어요. 네. 그건 뭐 납득이 돼요. 네. 두 번째가 이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우주 기술도 들어갔어요. 세 번째, 처음으로 농업이 들어갔습니다. 푸드테크라는 게. 그래서 농업의 생산부터 뭐 가공, 보관, 운반, 조리 전 분야에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것을 CES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품, 그러니까 농업을 포함한 식품에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거, 일명 푸드테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들어갔어요. 놀라운 건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CES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기조 강연을 누가 하냐는 거였어요. 아. 기조 강연을. 그 오래된 CES의 역사 속에서요, 올해 처음으로 네. 기조 강연을 농업 기업이 했습니다. 이야. 존디어라고 하는 세계적인 농기계 회사가 우리는 앞으로 농약과 비료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장비와 데이터 혁신을 통해서 전 세계 식량 생산에 기여하겠다 하는 멋진 기조 강연을 농업 기업이 했습니다. 야, 확실히 지금 트렌드가 네. 농업이 한가운데 있네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농업이 트렌드가 된다. 음. 또 이런 인공지능이 새로운 농업의 미래를 만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장님 요즘 설레실만 하겠어요. 그렇죠. 설레죠. 근데 여기에 대한민국 농업이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겠죠. 더 나가서요. 네. 메타버스 들어보셨죠? 네. 네. 메타버스.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네. 가상의 세계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하면 그거 가짜야.
아니면 아이들 게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메타버스를 우리가 이해할 때 가상의 세계를 이해하지 말고 저는 또 다른 진짜 어나더 리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정말 이거는 또 다른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농업에서 활용한다 그러면 얼마나 활용할 게 많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이 메타버스 상에서 가상의 농장을 만들어내면 네. 어떨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잘 아는 BTS 같은 경우에 그 다이너마이트 그 네. 히트곡을 처음에 뮤직비디오 발매할 때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표를 오. 했습니다. 오, 그런 그렇구나. 차원인 거죠. 이미 유명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상에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월마트 영상을 봤는데 장갑을 끼고 와인을 딱 지면 제가 19세 이상인지도 알게 되고 아. 와인의 빈티지도 나오게 되고 아. 또 우유를 살 수가 있고 우유를 샀는데 뭐라고 뜨는 줄 아세요? 뭐라고 이미 당신 냉장고에 우유가 있으니까 사지 마세요까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농산물 판매를 가상 공간과 연결할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농업 교육도 가상 공간에서 시키자는 거죠. 축산 같은 경우에는 축사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질병 문제 때문에. 또 온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 가상에서 교육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농업 교육을. 농업은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온도와 또 뭐 물 이런 여러 가지 가상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가상공에 체험하는 건데요. 이미 농촌진흥청에서요. 메타팜이라고 하는 토마토의 가상 농장을 만들었어요. 오. 내가 만약에 토마토 농장에 귀농하고 싶어요. 그래서 귀농해서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네. 않습니까? 네. 귀농하기 전에 이런 메타팜을 통해서 토마토의 재배부터 중간 과정, 수확까지 한번 경험을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훨씬 더 낫겠죠. 네. 엄청난 이런 간접 거죠. 경험이. 이 농업 교육 쪽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요새 경상북도나 전라남도 모든 지역에서 지역이 인구가 줄고 그렇죠? 네. 이런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타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아바타들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인구가 뭐 5만도 안 되지만 우리 메타버스상에 우리의 인구는 50만 명이야, 500만 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글로벌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시장을 거죠. 훨씬 넓히는 거네요. 그런 거죠. 네. 예. 저는 미래 농업을 얘기할 때 네. 많은 분들이 야,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의 정의, 변화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향후 10년 후, 20년 후의 농업의 모습은요. 과거 반세기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죠. 소농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인공지능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러려면 우리가 연구도 해야 되겠고요. 제도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좀 체계적인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 기호가 보시죠. 기호. 어, 섞여 있네요. 네. 느낌표인지 물음표인지 네. 뭐를 기호네요. 일명 물음 느낌표. 물음 느낌표. 영어로 얘기하면 인테러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테러베이. 인테러뷰. 네. 물음 느낌표인데 물음표는 뭘까요? 항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느낌표는 뭐죠? 야,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 감탄사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늘 이런 물음 느낌표 사고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창조적 플레이어입니다. 창조적 플레이어. 우리 농업계에도 이런 창조적 플레이어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 창조적 플레이어는요, 상대방이든 경쟁자든 네. 심지어 그들의 고객이든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미래 농업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미래는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미래 농업 얘기할 때 가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결국 상상력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농업인들의 아픔, 애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기초하에 우리가 미래 농업을 상상할 때 한국 농업만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도 많이 상상력 있으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정말 오늘도 너무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넘어서 너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두 분은 오늘 들으시고 또 궁금한 점 없으셨어요? 저는 사실 그 오늘 궁금하다기보다 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땅덩이가 좁으니까 사실 뭐 미국처럼 어떤 대규모의 농업하기는 이제 어렵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서 농업으로서 크게 해석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도시 안에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젊은이들이 그 이쪽 일을 기피했던 이유가 힘든 것도 있지만 도시 접근성이 또 떨어질까 봐.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 못 만나고 결혼 못 할까 봐 막 이런 걱정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예, 그런 걱정 없이도 정말 큰 변화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해보면서 선장님께서 오늘의 강의 멋있게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주시죠. 네, 여기서 마지막 한번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오늘은 미래 농업이잖아요. 네. 제가 이 보랏빛 청사진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국내 농업 현실은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고령 농가들, 어려운 농민들. 제가 지난 시간에 초나 울지 마라는 네. 시 읽어드린 적 기억나시죠? 네. 아직도 대한민국 농업은 초나 울지 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렇죠? 촌이 웃는다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 다양한 지혜가 나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 미래 농업만큼은 한국 농업이 세계 농업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네. 이겁니다. 한국 농업의 미래, 디지털 강선홍이 답입니다. 디지털 강선홍이 답이다. 네. 오늘 사실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농업이 사양산업화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술을 입은 농업은 앞으로 미래 산업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강연, 지식도감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